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종사이론 6주차 강의 날입니다. 잘 지내셨죠? 몇 사람만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김수진, 금소연, 박희재 다 잘 있죠? 김서영, 강민진, 이재현, 오하라도 잘 있고요. 레포트 쓰느라고 다들 애썼어요. 오하라 것도 잘 읽었어요. 최유경, 이다윤 다 잘 지내죠?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아요. 며칠간 비가 왔었죠. 사실 늘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절을 늘 느끼고 산다는 건 무뎌지지 않는 감성, 또는 늘 내면의 나와의 만남에 게을르게 하지 않는 마음가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며칠 전 비가 올 때 어떤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봄비 봄비 하는 쓸쓸히 비가 내리네. 예나 지금이나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봄 꽃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쓸쓸함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틀 비 왔더니 벌써 백목련은 다 지고, 다행히 벚꽃이 좀 흩날리더니 지금 만개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찍는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또 청명이고, 청명은 아시죠? 청명 있고 한식 있고, 청명은 말 그대로 하늘이 맑은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고구겠죠. 이처럼 이게 청명에는 날이 맑아져서 논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논밭갈이를 시작하는 시기로 농과 밭에 흙을 고르는 이렇게 가래질 같은 걸 한다고 해요. 농사 안 져봤죠? 청명은 농사뿐만 아니라 지금에는 어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때 날씨가 좋으면 물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대요. 또 물고기 잡기도 좋은 시기고요. 그래서 청명은 또 한식과 식목일이 겹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나무도 많이 심고 조상묘도 이제 살피게 되죠. 좀 지나면 고구라고 하는데, 고구 뜻은 뭐 곡식할 때 곡자겠죠. 그리고 비우자니까 고구 시기에는 못자리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고구에는 그 비를 씨앗비라 그러잖아요. 씨앗비가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런 때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우리 절기가. 또 이쯤에 인디언 달력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4월달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 가지만 인상 깊은 걸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4월처럼 푸릇푸릇한 희망들이 가득했으면. 이게 블랙푸트라고 하는 검은발 블랙푸트라고 하는 그 인디언 부족의 4월 달의 달력 이름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체로키족은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이다. 오굴라라는 부족이 있는데,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시적이에요. 잎사귀가 인사하는 달. 여러분, 오늘 강의는 3시간 진행을 이렇게 할 거예요. 첫 시간은 관련 정책들, 그리고 어떤 관점, 그리고 또 뉴스, 소위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무엇이 교정인가? 정말 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정사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련지어진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들 썼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상당히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이제 또 벌써 중간고사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예고와 설명,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모델 같아요. 어떤 패러다임의 교정을 지배하고 있을까? 또는 가장 교정사의 바람직한 모델,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이걸 재통합 모델로서 설명하는 그런 3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 주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들 자체가. 교정사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교정인이 되었건 교정을 바라볼 때 이건 간에 가장 철학적인 어떤 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뉴스보다 제가 이제 조삼모사 정책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떡 7개가 있는데, 그죠?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준다. 그랬다가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면 옛날 원숭이를 다루던 고사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똑같은 7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떡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애들이 더 좋아하고 하는 선호의 문제들, 소위 좀 알량한 어떤 방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원숭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울 수도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누진 처우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계급으로 나누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될까? 교정사회는 늘 최하위의 어떤 인권 침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너무 영리적인 공리적인 이해관계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고 교화는 되지 않으면서 교활한 수용자, 점수를 잘 받아서 선량한 사회인을 만든 게 아니고 선량한 수용자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량해 보이죠. 계급을 두어가지고 그 부분을 마치 자력 개선에 의해서 진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공리적인 관계 입장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교화는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교정사회는 범죄성을 갖고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분류라는 업무를 가지고 교정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간 감독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누진 처우라고 하는 부분이 지배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교정을 이끌어가는 제도였죠. 계급에 의한. 그런데 그나마 그 계급에 따라서 진급을 제때 잘 해주면 좋은데,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때 잘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진 처우 제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정 제도가 누진 제도가 지배적으로 운영될 때는 4개 계급을 뒀었어요. 최하위급인 4급에서 3급, 2급, 1급으로 진급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손에 떡을 몇 개 가지고 운영하나요? 최소한 떡 3개를 가지고 있죠. 4급의 수용자를 3급으로 만드는데 떡이 하나, 3급에서 2급으로 가는데 떡이 두 번째 떡, 세 번째 떡은 1급에 진급하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상운의 점수를 더 준다랄지 가석방에 관련된 검토를 한다랄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떡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승급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강급도 시키죠. 그렇다면 계속 급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해초리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안 좋죠. 통제와 질서 냄새는 나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억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아끼느냐, 떡을. 제때 정말 제대로 잘 주면 수영자가 정말 자력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도를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언제 떡을 주면 가장 고마울까요? 떡을 받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정말 배고플 때일 것 같아요. 꼭 필요해요. 떡 하나만 주세요. 절실해요. 소위 간절해요. 그런데 잘 안 줘요, 관리하는 측에서. 알았어. 너도 지켜볼게. 다음에도 잘해? 뭐 잘하고 있는데 보자, 뭐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볼게.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제때 잘 안 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언제 떡을 주면 진짜 고마울까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떡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세상에. 자다가 떡도 얻어먹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잘하고 있는데 정말로 상훈 점수까지 있고 소행 점수를 잘 주고 잘하는 걸 인정해 주면서 애썼어. 그래, 이제 승급하게 되면 가족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겠네. 그동안에 정말로 잘했어. 라고 했을 때 그 감동적인 어떤 것들. 안에서 계급에 따라서 채우고 결정되던 그런 제도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도가 살아있으려면 운영하는 측에서 합리적인 것도 합리적인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제때 잘 주는 효과적인 관리 방식 그리고 인도적인 처우 이런 부분들이 잘 곁들여지면 이 제도도 나쁘진 않다.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종사회는 어떤 모습이 할까? 두 번째,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한번 해보면서 교종사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볼게요. 제 개인의 어떤 자랑질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아요. 제가 인천구치소에 소장이 아닌 부소장 시절을 지냈어요. 법무부 과장을 하다가요. 부소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징벌위원장을 해요. 하나 잘못 적었어요. 여기에 징계위원장을 했는데 징벌위원장입니다. 행정벌로서의 징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바꿔둘게요. 징벌위원장. 소장은 징벌을 요구하고 부소장은 징벌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소장이 없는 대규모 시설이 아닌 일반 규모의 교정시설에서는 부수장이 따로 없이 과장제로, 그럼 1번 과장이 총무과장이라면 총무과장이 징벌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당해과장은 오히려 빠질 때가 있어요. 징벌에 관련된 보안과장이 문제가 관리자다 이런다면 재척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징벌을 소장이 요구하면 부수장은 징벌위원장이 되는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함께 위원들을 함께 그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가 이 사람의 잘못된 뭘 위반했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반한 수용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조항을 따져서 징벌을 하게 되겠죠. 금치부터 뭐 운동 정지, 뭐 어떤 처우의 제한들을 가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데 소년 수용자예요. 폭력성이 있는 걸로 평상시에 직원들이 이렇게 봤겠죠.
얘가 늘 반항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한 방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하고 다툼이 있고 싸웠어요. 그래서 징벌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이 친구의 범죄와 소년수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범죄와 그 당시의 상황들, 가족관계 이런 걸 살펴보았더니 부모가 이혼을 하던 단계였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집안이 갈등이 많았고 얘는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들. 징벌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안에서의 질서 위반하고 가장 큰 문제들이죠. 수용 관리상 얘가 반항적이고 다툼이 심하고 급기야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들을 하고 식기를 내던지고. 그런데 잠깐 회의를 중지시키고 걔를 제가 내보냈어요. 그리고 징벌위원들께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이 케이스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내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제 생각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징벌위원이 먼저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징벌위원들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조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 의견을 그날요. 나이가 어린 소년수다. 소위 국친사상을 왜 갖고 있느냐 우리가. 나라가 부모 같은 입장이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두 번째는 얘가 왜 범행을 하고 여길 들어오게 됐었을까? 당시 상황. 그리고 지금의 처한 상황과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얘한테 징벌을 준다면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는 결과만 가져올 것 같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자기 자신도 분노에 차 있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표출할 것 같고 교정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징벌을 통해서. 그러니 얘를 다른 방법으로 혼을 내고 얘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 거냐고 그렇다면 나한테 다 위임해 주겠느냐. 그래서 그 소년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네가 잘못했는지, 밖에서도 그런 행동으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들어와서까지도. 더구나 사실 네가 지금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건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편지를 3통을 써라. 오늘 쓰고 내일 쓰고 그 다음에 쓰고 각각. 그리고 그걸 너에 대한 벌로서 대체하고 싶다. 재판단에는 그게 더 훨씬 그 일을 엄하게 다루는 방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만큼 벌 받을게요. 에이 더러워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날은 그 애가 울면서 편지 쓰겠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보고 싶고 힘들고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를까요? 자, 교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지 친구들 관계 통해서 TV조선의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은 가벼운 강연식 이야기를 TV조선 대표가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TV조선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수익도 많이 냈대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미스 트롯, 원투, 미스터 트롯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시청률을
시청률을 올리고 그게 다른 데까지 파기 효과가 많았대요. 뉴스도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당연히 광고 수익도 많았었고 해서 글쎄요, 뭐 얼마라고 하긴 제가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에 흑자로 전환시키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표가 그래서 이번에 2년을 더 연장해서 유임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대요. 축하도 해줬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정에서의 오랜 동안 많은 것들을 지켜봤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 많은 걸 지켜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 어떤 상황들에서의 경제인들의 이야기, 정치권의 어떤 것들이 많이 변해왔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는 많은 갈등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것들을 지켜보죠. 어떨 때는 정말로 이야기했지만은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들, 세상에 관심 갖는 많은 범죄자들도 만나봤고.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TV조선에서도 다뤄봤으면 좋겠다. 다뤘으면. 그러니 잘 한번 정리해보면 어떠냐. 사실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있었나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알리고 싶은 이야기 또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의 것들. 그렇게 생각하고 적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직원들이 있고 제 판단하고 다른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와서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된 수용자의 개인 정보나 개인 인권은 어떻게 될까? 이건 익명으로 나갑니다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더구나 공무원에 있던 사람들은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취득하게 된 이러한 정보들을 재미로 내보내서도 되는 것인가? 퇴직은 했다 하더라도 지난 이야기일지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죠. 다 지난 이야기들이었고 또 법 조항에 적용해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이건 정말 자랑질 2개 하고 이 시간 이 시간 마칠게요. 인천구치소 있을 때는 정말 거기는 여성 수용자가 따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이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 미결 수용자가 있는데 뭔가 누가 청소도 해야 되고 같이 방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의 여성 수용자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처우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치소이기 때문에.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교도소는 수용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구치소는 기본 기능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되어 있잖아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여자 수용자에게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음악회도 열어준 적이 있고요, 따로. 그런데 한 번은 구치소의 민원실이 굉장히 큰데 인천이 오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슬프거나. 그 공간을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의 절반을 막아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걱정했어요. 누가 작품을 가져와서 걸어줄 것인가?
그런데 세상에 그만한 미술관이 지금 없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평균 민원인 숫자가 1800명이라면 만약에 1000명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술 관람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줄을 섰어요.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2주 이상은 2주일만 걸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인천에서 있는 규방공예, 규방이란 말 알죠? 규방치루 그런가요? 실, 바늘, 골무 뭐 이런 거. 규방공예하는 9명의 여성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작품 전시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 전시를 했는데 정말 반응들이 좋았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탁을 좀 드릴 일이 있는데 당신들 모임을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은 우리 구치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자 수용자들과 함께. 직원들 반발이 더 컸어요. 위험해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요? 가위는 어떡하고요? 바늘은요? 이게 범행 도구로 쓰이거나 만약에 흉기로 사용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좋다. 최소한 가위의 끝은 자르겠다. 찌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위험성이 있지 않다. 늘 썼던 물건들은 거기에서만 사용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정도는 관리를 하자. 여자 수용자들에게 바늘과 실을 줬는데 그 바늘만 붙들고 가위만 잡고도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그게 교활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감동을 줄 거예요? 너무 시간이 가서 한두 가지 더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 하죠.